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 이제 12강제 들어왔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라고 하고요. 저기 한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배우시면서 조금 숨가쁘게 달려오신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뭐 스타일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답답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들을 이렇게 잘 상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잘 상쇄할 수 있을까? 저도 참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곧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제 크게 저는 차이가 없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자의 자세, 배우는 자의 자세를 더 이렇게 느끼고 갈고 닦는다면 오히려 훨씬 더 예전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의 교육 환경보다도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도 오늘 한국의 역사 12강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지사항에서도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 기말고사는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바대로, 느낀 바대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함께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요.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역사가 이제 그 다음 주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총 14주 클래스의 강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국의 역사가 이제 12강과 13강이 연속 강의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여러분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보충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12강과 13강을 연속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역사 12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11강까지도 거의 이게 한국의 역사에서 현대사까지 거의 다 훑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연속해서 강의하게 될 12강, 13강의 주제는 현대 한국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대 한국사가 먼저 제시가 되기 전에 현대라는 뜻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모더니티. 현대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냥 역사적인 시간상으로만 보자면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1980년대 이후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대 출생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세월이 2020년이니까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980년대를 기억을 해요.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뭔가 역사적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그 한계를 조금 뛰어넘어,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 시대가 있고 근대 시대가 있더라면은 그 근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 같은 경우가 저는 1980년대라고 생각을 해요. 1980년대 이후로 약 20년 동안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로 2000년대 이후가 좀 더 새로운 상태, 새로운 양태의 세계사적 흐름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사라고 얘기한다라면 아무래도 1980년대 이후의 움직임으로 조금은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근데 1980년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그거를 그렇게 연대 기준으로 집착해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규정되는 시간대의 역사 인식이라기보다는
그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전까지 지금 역사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느껴왔지만 약간 원시적일 수 있고 봉건적일 수 있고 그리고 전근대적일 수 있는 그 느슨하고 조금은 답답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의 역사적 전개가 1980년대 이후를 겪어서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군대 독재, 군사 독재와 그와 맞물렸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어떤 충돌, 그 그랜드 트러블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이런 형태를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지난 세기까지 느꼈던 다소 답답하고 정체되었던 한국 역사의 흐름이 급물살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 한국사가 1980년대 이후에 급물살을 맞이하게 된 이 배경들, 그 위주로 우리가 조금 퍼스펙티브를 집중시켜서 살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광복, 여러분 광복이 이제 광복 이후라고 했을 때 1945년이에요.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1945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광복 이후에 학문활동이 활발해지고 넓어지면서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사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바로 education,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삶을,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함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겨왔던 키워드가 바로 education에 있다, 교육에 있다. 그거는 당연히 저는 충분한 고민의 산물일 것 같아요. 그 교육받지 못하는 여러 백성들의, 그리고 여러 공동체와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 국가나 한 공동체나 한 민족의 역사의식의 가장 중요한 센터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지금 유학 오셨던 여러분들의 모국, 곧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베트남이면 베트남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센터 인식이라고, 센터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사에서도 그 한국사를 관통하는 그 반세기 동안의 흐름 속에서 놓칠 수가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 교육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맞이했고, 그리고 식민지 시대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풍요로운 자원, 지하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는 환경에 있었던 이 한국의 지형학적이고 지리학적 그리고 그 문화적 특성상 교육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은 현대 한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육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키워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그게 현대 한국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하나고 중요한 어떤 그 문화적 흐름 중에 하나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현대 한국이 미국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그 아메리카니즘의 서구 문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니즘으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서양 문명을 급속하게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전통적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형성됨에 있어서는 몇천 년간의 어떤 역사적 흐름의 적체가 있고, 그 적체로 인해서 쌓이게 된 트래디셔널함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트래디셔널 전통성이 아메리카니즘의 교육 방식이 무분별하게 수입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치관의 혼란과 그리고 트래디셔널 컬처, 전통 문화의 위축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라는 단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강점이고 장점, 어드밴테이지로, 그러니까 상당한 어드밴테이지로 작동이 되지만 반대로 그러한 어드밴테이지의 어떤 이면에는, 그러니까 이게 빛과 그림자라고 했을 때 그림자죠. 그 그림자는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 전통적 질서, 그러니까 고유한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배려와 고려 없이 그 아메리카니즘에 의해서 그대로 수혈된 그 문명의 교육관과 함께 이게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점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반대급부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반대급부나 충돌과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사는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견지해 옴으로써
그것이 이제 군사 독재를 넘어서서 민주화의 흐름 속과 함께 긍정적으로 섞여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 다양성들이 촉진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IT나 과학기술, 그러니까 IT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한국의 어떤 그 영향력, 그런 어빌리티는 교육으로부터 비롯되어 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한 현대 한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현대사에서는 가장 빠른 다른 국가에 비해서 다른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면 바로 벨로시티, 속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는 급격한 어떤 그 글로스, 에코노미 글로스,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근데 급속한 경제적 성장에 대한 속도를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빠르고 가파르게 어떤 추진해 왔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도시 정신, 그 시빌라이저 스플래셔리 그 형성되는 과정이 유럽의 경우를 들자라면은 좋기 2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현대사는 그렇게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200년, 300년이 걸려서 성취되어야 될 이데올로기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념의 정착에 대한 부분들, 이른바 이제 그게 민주화 정착에 대한 역량이겠죠. 그럼 민주화 정책에 대한 흐름이 불과 반세기 정도, 50년 정도 안에 빠르게 정착하는 그런 속도감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사는 서양 문명에서 200년, 300년, 더 나아가서는 500년 정도에 걸쳐서 형성을 되어왔던 그 폴리티컬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 부분, 그리고 컬처릭한 부분, 문화적 부분, 그리고 에코노미컬한 부분, 에코노미 그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1차, 2차, 3차로 가는 그런 경제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도 현대 한국사는 되게 압축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글어 워딩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압축분, 플래시어 글로스, 압축 성장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압축 성장의 이면에 한국의 현대 한국사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뭔가 차근차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거를 쌓아 올라갈 필요성도 있는데, 이제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 더 빠르게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때문에 속도가 많이 추구가 된 것이 현대 한국사의 특징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있었어요. 그게 IMF라는 그 경제 외환 위기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에 찾아와요. 그게 20세기 말에 찾아왔던, 곧 세기 말에 찾아왔던 흐름이었죠. 근데 그거를 또 빠르게 그 역시 그러니까 어떤 크라이시스, 에코노믹 크라이시스 역시 더 빠른 속도로 벗어나는 게 현대 한국사의 또한 어빌리티, 역량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면서도 그 어떤 빠른 어떤 회복력, 리커버리 어빌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이 뭐 이러한 어떤 어드밴티지,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월적으로 표현하고 소개하려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서브젝트를 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현대 한국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에코노믹 크라이시스도 그렇게 빨리 찾아왔는데 그거를 또한 상당한 빠른 속도로 리커버리 어빌리티, 그러니까 회복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뭘까라는 걸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 교육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정말 얼룩지고 전쟁, 6.25 전쟁이라든지 오랫동안 군사독재라든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훼손됐던 어떤 자연자원에 대한 어떤 복구 불가능한 수준의 퇴락, 자,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국의 현대사를 도태되고 그 세계사적으로 후반부의 후발주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 태생적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고 고도 성장, 플래시어 글로스, 압축 성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바로 에듀케이션 패션이라는 거죠. 교육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키려는 모습. 그래서 한국에서는 문맹률은 뭐 고사하고 문맹률의 개선, 확연한 개선을 뛰어넘어서 그 10명 중에 9명, 이게 20대 청년의 10명 중에 9명이 유니버시티에 진학할 정도로 높은 어떤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을 보유하려고 했던 그 에듀케이션 패션을 보여주었다. 자, 그러한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의 교육 인프라, 에듀케이션 인프라의 투자가 결국에는 이 빠른 회복 능력도 가능하게 만든 게 아니었느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 간과할 수 없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한국사를 들여다볼 때 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워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Miracle of 그 River of 이거 뭐라고? 이거는 고유명사라서 그냥 한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Miracle of 한강,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게 대표적 기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이제 한강이에요. 한강 중에 이제 대교가 있죠. 대교를 둘러서서 한강은 이렇게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이게 다 한강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한국의 그 캐피탈을 대표하는 게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이 서울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한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강이라는 것을 어떤 현대 한국 사회의 압축적 상징, 심벌로 봤고,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전혀 복구가 불가능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한반도, 곧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고 그 OECD 국가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그 다음에 에코노미 콘시스트,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이렇게 편입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세계에서 코리아를 모르는 국가는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러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심볼릭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이제 그 고유한 명사라기보다 패러디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그 미라클을 사용하는 그 지역의 그 심볼릭을 통해서 기적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워딩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원래 말이에요. 원래 거기서 이제 유래를 해가지고 그걸 차용을 패러디해서 한강의 기적, The Miracle of 한강, 그 한강의 기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한 건데, 독일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은 패전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루저 네이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이에요. 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패배를 경험한 나라가 그거를 복구하고 경제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에서 한번 패망했다는 것은 그 도시의 그 국가의 기간 산업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의 트라우마는 상당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패배한 패전 국가의 국민이다라는 그러한 좌절감과 절망감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독일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의 집단 무의식적 트라우마와 국가 기간 산업의 실제적 어떤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해서 지금은 유럽의 EU를 대표하는 대표국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라인강의 기적이에요. 한국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950년대, 60년대만 보더라도 노스코리아에 비해서도 사우스코리아, 한국은 GDP가 뒤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계에서 그 경제 규모, 그리고 GDP라고 얘기하는 그 생산 규모가 최하위권에 속했었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6.25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그 사우스 코리아의 지역 자체를 초토화시켰던, 그래서 더 이상 복구가 어렵게 했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비교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 이라크 전쟁 같은,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가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이라크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섭정 체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좀 국가적 채무를 갖추지 못하고 복구하기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그걸 극복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좀 빠른 fast velocity 빠른 속도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 중에 대표적인 게 1997년도에 일어났었던 한국의 그 외환 위기라고 하죠. 이제 그 통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떨어진 거야. 돈. 그러니까 이 국가 부도 위기, 그러니까 crisis of moratorium. 그러니까 1997년 12월에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다른 유럽권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사실은 국가 기관 산업이나 국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왔던 거죠. 근데 그 신용도가 갑자기 잃어버리고 갑자기 이자가 급증하고 그리고 내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도메스틱 에코노미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그런 불안 심리가 상승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용도를 잃어버린 국가로부터 자금 회수가 압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이자로 그냥 무한정 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빌려왔던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게 당시 1997년 12월 대한민국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IMF라는 게 이게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예요. 국제통화기금. 근데 그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돈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IMF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은 국가부도 사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셔널 모라토리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게 바로 1997년 12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한국의 현대사를 논함에 있어서 이 IMF를 논하는 이유는 고도의 경제 성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한국의 어떤 경제적 규모가 그 성장이 이루어내는 그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IMF다. 국가부도 사태의 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 IMF의 배경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뭔가 경제성장률이 막 매년의 경제성장률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호황을 누렸는데 그랬는데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수익을 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뱅크,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규모만 키워왔다 보니까 뭔가 내적인 어떤 신리성이 되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다 갑자기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권, 국민들은 우리 한국 사회는 직선제니까요. 민주주의적 직선제니까 대통령에 대한 더 이상,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못해서 진짜 정권 거체가 이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1년여간의 이제 IMF 체제로의 편입이었는데, 근데 그 IMF 관리 체제 끝에 또 한국 사회가 놀라운 것은 불과 거의 1년 만에 18억 달러를 상환하면서 갚았다는 얘기예요. 외환위기를 또 벗어나고 그리고 4년 정도 지난 2001년 8월 23일을 끝으로 IMF 관리체제를 종료시킵니다. 이거는 현재 남미의 몇 국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나라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2, 3차례에 걸쳐서 지금은 국가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IMF 관리체제를 종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만큼 위기도 빠르게 닥쳤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흐름도 한국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IMF 극복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얘기를 드리고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998년 2월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IMF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개혁을 착수해요. 자, IMF를 통해서 경제개혁을 착수하는 이 이야기들, 자, 이 흐름들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만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 때 IMF 극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